알고 걷는 길, 모르고 걷는 길, 세상을 걷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김은경의 생생경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요. 지금 논란이 한창 일고 있는 소셜 커머스 업체 쿠팡의 자체 배송 서비스가 불법이냐 아니냐 이 입장을 국토부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요. 또 쿠팡 측의 이야기도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시면은 문자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으로 주시면 되고요. YTN 라디오의 애플리케이션 예스, 또 웹사이트 김은경의 생생경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황정민입니다. 유플러스 가족 무한 사랑 들어보셨어요?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유플러스면 온 가족 휴대폰 요금을 매달 할인해줍니다. 거기다 인터넷까지 유플러스면 LTE 무한대 요금을 최대 반값으로 쓸 수 있습니다. 국내 유일 유플러스 가족 무한사랑 클럽. 지금 유플러스 매장에서 만나보세요. 김윤경의 생생경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 이슈에 생생경제가 떴다. 생생경제 오늘의 두 번째 인터뷰는요. 쿠팡의 로켓 배송 불법 논란입니다.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커머스 업체 쿠팡의 자체 배송 서비스 로켓 배송이라고 하죠. 이 배송 서비스에 대해서 정부가 일부 불법이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1년 전에 쿠팡이 소비자들을 위해서 파격적인 서비스다라고 하면서 마련을 한 것이기 때문에 돈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고요. 쿠팡 측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 얘기도 들어보고요. 쿠팡 측의 입장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의 박현근 사무관이 연결돼 있습니다. 박현근 사무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국토부에서 이 로켓 배송이 일부 불법이다라는 입장을 내놓으셨는데요. 어떤 부분이 불법이 되는 건가요? 예,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요. 예.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해서 화물자동차를 사용해서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하려면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현재 쿠팡의 로켓 배송 서비스의 경우 허가받은 영업용 차량이 아닌 자가용 차량을 이용해서 화물을 운송하고 있는 어떤 그런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가용이라면은 예. 꼭 이 승용차가 아니라 상용차인 경우에도 예. 영업용이 아니라는 그런 그렇죠. 말씀이신 예, 거죠? 운송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차량을 얘기합니다. 쿠팡 측에서도 뭔가 이유가 있기는 있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예. 예. 근데 세탁소에서 이 세탁물 배달할 때라든지요. 음식물도 이제 식자재 같은 것들, 이렇게 배달하는 거 보면은 다 영업용 차량인가요? 그게 아닌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예, 일부 아닌 차량도 있는데요. 예.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상으로 운송했느냐 여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배송비를 받았는지 여부.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사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영업용 화물 차량을 이용해서 유료로 배송을 하는 것은 불법은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용,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차량들이 영업용 차량으로 해서 보통의 흰색 번호판 차량이 아닌 노란색으로 별도로 네. 번호판을 달고 다니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는 합법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배송이요, 또 얼마 이상이면은 무료예요. 예. 지금 쿠팡 같은 경우에는 9,800원 미만일 경우에만 배송료를 받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다 불법인 건 아니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별도 배송비를 받고 있는 9,800원 이하 상품의 경우는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 금지란 그 행위 위반이 명백하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근데 무료로 배송하고 있는 상품 같은 경우는 상품 가격에 배송비가 실질적으로 포함이 돼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위법 여부를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같은 입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일부 불법인 이 서비스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쿠팡에 어떤 뭐 제재 조치나 이런 것들을 내리셨나요? 예, 저희가 사실 이번에 이제 나간 내용은요. 그러니까 예. 통합물류협회 쪽에서 그러니까 법령 위반 해석을 요청을 해옴에 따라서 예. 그 앞에 말씀드린 내용대로 이제 회신을 한 거고요. 또 현재 이제 문제되고 있는 그 자가용 유상운송 금지 행위 같은 경우는 그 별도 이게 행정처분 조항은 없고요. 그 위반 행위가 있다고 하면 그 경찰서 쪽에 그 형사고발 조치가 이루어지고 네. 그 이후에 어떤 절차에 따라서 이제 벌금형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는 판단만 내려준 것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로켓 배송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이용해보진 않았습니다만 이용해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반응이 좀 괜찮았다고 해요. 예. 그래서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서비스를 잘 받고 있었는데 이런 어떤 그 정책적인 예.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엄격해가지고 오히려 혁신적인 서비스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침해를 받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그 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희도 이제 사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이제 없던 어떤 편리한 서비스를 새로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당연히 정부 입장에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네.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러한 형태의 서비스도 현행 어떤 법체계 테두리 내에서 합법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또 보고요. 또 기존에 이제 합법적으로도 허가 받아서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형평성 문제를 좀 제기를 하실 수도 있고, 네. 특히 이제 영세한 그 운송업자분들 같은 예. 경우는 이게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어떤 생존권에 대한 어떤 위협이나 뭐 이런 정도 수준으로 사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사실 정부는 최근에 이렇게 좀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그 유통이나 이제 물류 분야 이게 좀 융합되는 어떤 변화 움직임에 좀 적절히 대응을 하기 위해서요. 그 제도 개선 필요성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주제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 업계 간담회 같은 거를 개최를 해서 네. 그 의견을 좀 수렴해서 개선 방안을 좀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무관님 말씀 중에 딱 나온 것 같은데 예. 기존에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던 특히나 이 영세에서 생존권의 위협을 받는 이 예. 분들이 바로 이제 택배 사업자들이잖아요. 예. 이분들의 밥그릇 싸움 때문에 이 쿠팡의 서비스가 지적을 받고 지금 못할 위기까지도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그래도 이걸 통해서 쿠팡의 로켓 배송을 통해서 일자리도 만들었고요. 좀 어느 네. 정도 긍정적인 측면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닐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정부 입장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이제 긍정적으로 판단을 네. 하고 있고 권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행 어떤 법 체계에서 안 맞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합법적인 형태로 해서 네.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은 좀 걸릴까요? 예, 뭐 당연히 이제 어쨌든 업계 의견 수렴이나 이제 이런 부분 절차라든지 어떤 법 개정에 필요한 어떤 네. 시일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당장 뭐 오늘 내일 네.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의 박현근 사무관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번에는 쿠팡 측 얘기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최초 인터뷰인 것 같은데요. 김철균 부사장님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철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쿠팡의 직접 배송 서비스 로켓 배송이요. 지금 국토부 얘기도 들었지만은 일부가 불법이다라는 유권 해석이 나왔는데요. 입장은 어떠신가요? 저희들도 사전에 그 법률 자문을 이제 충분히 받고 시작한 서비스라서 네. 그렇게 이제 큰 혼란은 없는데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이제 9,800원 미만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송료를 받는 것이 이제 법에 저촉되는 걸로 저희들이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합법적으로 잘 저희들이 수정을 해서 법을 지켜가면서 이 서비스를 계속 유지할 생각입니다. 합법적으로 한다는 것은 영업용 차량을 다시 또 구입을 하신다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나요? 합법적이라는 게 이제 워낙 다양한 있을 텐데, 지적해 주신 9,800원 미만 부분이 예. 저희들 전체 거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1% 정도에 불과합니다. 매출에서요. 이제 저희는 매출이라고 안 그러고 거래액이라고 하죠. 거래액.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서비스를 좀 변경을 해서 예. 지적해 주신 부분을 좀 합리적으로 고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고쳐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부사장님 말씀은 그러니까 9,800원 미만의 그 제품 구매를 했을 때 배송료를 안 받겠다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그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말씀하신 거고요. 네. 뭐 하여튼 워낙 저희들이 이제 어떤 것이 고객에게 불편을 덜 끼치는 방법인가를 지금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네. 딱 지금 당장 어떤 거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로켓 배송이요. 네. 말에서도 굉장히 좀 빠를 것 같기는 해요. 총알 배송보다도 더 빠를 것 같기는 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 언제부터 시행을 하셨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전자상거래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고객들이 배송에서 굉장히 많은 불편함을 느끼신다는 걸 저희들이 알게 됐습니다. 네. 그게 이제 뭐 배송의 속도도 있고 사실은 그거보다는 친절함, 이제 기존의 어떤 택배들이 이제 친절하지 않다는 아마 진행자께서도 그런 거 얘기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기존의 어떤 다른 저희들이 이제 같이 거래했던 택배사들을 통해서 뭐 교육을 강화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행해봤는데 현실적으로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3월부터 네. 저희들이 이건 이제 기존 시스템으로는 이게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직접 저희들이 차를 구매하고 저희 직원들을 고용하고 해서 저희들이 구매한 물건을 배송하는 이런 사업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왜 영업용 차량을 못 사시고 그러니까 운수사업법 상에서는 영업용 차량을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쿠팡이 산 차들은 자가 차량들이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구매를 하셨을까요? 뭐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지금도 이제 법의 해석에 저희들이 좀 이렇게 좀 다른 게 유상 무상만을 지금 지적하실 때는 이제 법의 한 조항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네. 이 법의 근본을 보면 화물운송사업자라 하면 타인의 물건을 유상으로 배송하는 사업을 얘기합니다. 네. 그런데 저희들이 구매한 물건을 저희 물건이죠. 타인의 물건이 아니라 예. 이 부분을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뭐 이전에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뭐 굉장히 많은 사업 형태에서 직접 배송 사업이 아니라 배달을 해주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는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하고 이해를 하고 그렇게 법률 자문을 받았던 거죠. 네. 그래서 굳이 영업용 차량을 구매해야지 된다라는 생각은 안 하셨던 거네요? 지금 국토부의 어떤 지적을 봐도 네. 전체적으로 저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해 주시는 게 아니고 9,800원 미만 부분에 대해서 돈을 그것만 지금 지적을 하고 계시잖아요. 배송비를 부과하고 있는 경우 자가용 유상 운송 금지 위반 이렇게 나왔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사업 전체가 자가용 차냐 운송 차냐 이 문제가 아니고 계속 지금 문제되는 지점은 9,800원 미만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돈을 받는 요거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잘 고칠까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통합물류협회 측에서 지금 국토부에다가 해석을 내려달라라고 요청을 했었던 거잖아요. 네. 택배업계가 고발을 한 상황인데 이게 아무래도 택배업계에서는 경쟁으로 보고 밥그릇을 빼앗아 가는 것으로 보고 이렇게 좀 소송도 걸고 고발도 하고 그런 게 아닐까요? 유권 해석을 받아간 것까지는 저희가 알고 있는데 예. 그 이후로 고발을 했다든지 이런 거는 저희는 아직 그게 확인된 네.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하고 있는 서비스가 기존의 택배와는 상당히 좀 차원이 다르고 네. 또 물론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존 시스템으로 쉽게 따라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니죠. 네. 그런 것들을 좀 불편해 하시는 것 같고요. 통합물류협회에서 이제 저희 쪽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곳들이 보니까 대기업 중심으로 돼 있는 업체들 중심으로 네.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이 대기업 중심으로 된 협회에서 이렇게 어떤 새로운 서비스를 하는 건 좀 서로 안에 이렇게 같이 도와주고 장려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마련되면 저희들도 더 적극적으로 네. 좀 같이 함께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쿠팡 실적 보니까요. 작년에 매출도 많이 늘었지만은 영업 적자가 상당하더라고요. 이 로켓 배송 서비스에도 투자를 많이 하신 게 좀 원인이 되지 않았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서비스가 작년에 시작됐고, 저희들이 작년에 투자를 시작했고, 작년에 사람들을 많이 뽑아서 인건비가 많이 나왔고, 하니까 그게 그대로 이제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는 거고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지금은 이 투자가 뭐 완성된 게 아니라 이제 첫 걸음에 불과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올해 내년 연간 한 2천억, 3천억 이 정도 수준의 투자는 계속 이루어지고 재무제표가 단기간 내에 이렇게 굉장히 영업실적이 호전된다거나 그러진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켓 배송은 계속 하시는 거죠? 고객께서 사랑하시는 서비스면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더 효율적으로 더 친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지속할 생각입니다. 범법이 아닌 형태로요. 저희는 법을 어길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실정법을 잘 따르면서 법을 어기면 또 고객들이 마음이 불편해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서 고객들이 편안하게 좋은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쿠팡의 김철균 부사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비가 온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므로 고객님들의 독촉 전화가 많은 힘든 날이다. 아직 나에겐 12분의 기사님이 있다. 비를 이겨내야 한다. 좌우로 정렬 2588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네, 잠시 후 생생경제 4부에서는 곽정수 기자의 기업 이야기와 경제주치 세무상담 코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업 이야기는 아무래도 이 한국을 뒤흔들고 있죠. 경남기업. 고 성완종 회장이 이끌었던 경남기업과 정격유착의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경제주치에서는 골치 아픈 세무상담들 다양한 것들을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은요. 문자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고요. YTN 라디오 앱 예스를 통해서 보내주셔도 되고 저희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게시판 페이스북과 트위터 생생경제 페이지에 남겨주셔도 됩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봄하면 꽃, 꽃하면 고향. 대한민국 최고의 꽃축제. 고향국제꽃박람회가 더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펼쳐지는 2015 고향국제꽃박람회. 꽃박람회와 아쿠아플라넷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동 입장권도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31-909-9000으로 문의하세요. 경제를 위한 바른 시각, 본질에 다가가는 심층 분석, 가치를 추구하는 정확한 해석.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왜? 코웨이 모든 침대는 상단이 분리될까? 침대는 몸에 닿는 부분부터 오염되잖아. 더러운 상단을 분리해 언제든 새 터퍼로, 그리고 전문가의 관리까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알려지지 않은 0.01% 그들만의 이야기. 곽정수 기자의 기업 이야기. 모든 사람이 꿈꾸는 내일 롯데건설 협찬으로 김은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대기업, 그들만의 뒷얘기를 살펴보는 시간이죠. 곽정수 기자의 기업 이야기, 한겨레신문 경제부의 곽정수 선임 기자와 함께합니다. 곽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정말 이 고 성완종 회장이 이끌었던 경남기업, 우리나라 전체를 지금 뒤흔들고 있는 것 같네요. 예. 경남기업이 또 상장까지 폐지가 됐는데 어떤 기업인지 그 역사를 좀 들려주시죠. 네, 경남기업은 이제 검찰의 이원 자원외교 비리 의혹 수사를 받다가 자살한 그 성완종 회장이 경영을 하던 건설사죠. 네. 그러니까 이 1973년 2월에 이제 국내 건설사로는 최초로 증시 상장이 됐는데 42년 만에 이제 증시시장에서 이제 퇴출이 된 셈이고요. 그동안 부실 누적에 따른 이제 자본 완전 잠식 등이 하던 이유였습니다. 원래 이제 이 경남기업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파란만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1951년도 8월에 이제 대구에서 세워졌는데
쭉 성장을 하다가 1987년에는 그 김우중 회장이 대우그룹에 또 인수됐어요. 예, 대우 계열사였었죠. 예.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대우그룹이 이제 부실로 해체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도 같이 1999년도 11월에 워크아웃에 들어갔고요. 그 3년 만이 2002년에 이제 워크아웃 졸업을 했는데 그 다음에 2003년에는 이제 성한종 그 회장이 경영을 하던 대하건설에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대하건설하고 경남기업이 이제 합병을 하죠. 네. 그런데 2008년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에 다시 또 이제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2009년에 2차로 워크아웃에 들어가요. 네. 또 2년이 지난 다음에 졸업을 했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해외 자원 개발 그 실패 등이 겹치면서 2013년 말에 세 번째로 워크아웃에 들어갑니다. 네. 근데 지난해 이 회사의 단기 순손실이 3,500억이었어요. 예. 단기 순손실이 3,500억이요? 예. 그리고 작년도 포함해서 집권 3년간 전체 손실 누적으로 보면 7천억 원이 넘어요. 적자가 엄청났군요. 예. 그렇게 이제 어렵다 보니까 지난 7일에 법원에 의해서 이제 워크아웃 갖고는 안 되겠다. 법정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런 단계로 지금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근데 이 고 성한종 경남기업 회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초등학교 중퇴에 정말 무일푼으로 상경해서 성공한 자수성가의 대명사로 알려졌었잖아요. 경남기업의 그렇죠. 경남기업을 인수하면서 회장에 오르기까지 그 과정도 좀 궁금하네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초등학교 중퇴 학력이고요. 네. 우리 흔히 말하는 대학은 뭐 문턱에보다 가보지 못한 사람인데 진짜 적수공권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경남기업이 작년도 도급 순위가 26위예요. 네. 그런 그 대형 건설사의 이제 회장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이제 겉으로 보면 뭐 자수성가라고 당연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성 회장이 이제 조그만 건설업체를 하던 중에 대하건설을 81년도에 이제 인수를 했고요. 네. 근데 단기간에 급성장을 했습니다. 이제 이 기술력이나 브랜드가 뛰어나지도 않은데 당시 80년대 네. 충청남도에서 발주한 이 광곡공사를 거의 싹쓸이 하다시피 해서 하여튼 화제가 됐고요. 예. 그러다가 이제 그 여세로 몰아서 2003년도 8월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남기업을 인수해서 드디어 이제 지역 기업인에서 전국적인 기업인으로 네. 올라섰죠. 예. 당시 언론에서는 뭐 다윗이 골리앗을 먹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화제가 됐고요. 이 경남기업은 이 노무현 정권하고 이명박 정권 초기까지도 승승장구를 했어요. 2003년에 매출액이 한 5천억이 좀 안 됐는데 네. 2008년도 한 5년 뒤에는 1조 7천억을 넘어갔거든요. 한 4배 정도로 컸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화려한 외형 이면의 속은 상당히 이제 썩어갔던 거죠. 그래서 부채가 2003년에 한 2,600억이었는데 8년 뒤인 2011년도 보면은 2조를 넘어갔어요. 8배 가까이 급증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것처럼 정경유착에 이제 그런 어두운 그늘이 있었던 거죠. 승승장구할 때부터 일단 유착에 혐의가 있었던 게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관급공사를 뭐 싹쓸이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자마자 이건 유착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이 성 회장의 경우에는 사업의 성장 과정이 곧 정경유착의 역사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992년도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대하건설이 1988년 이후에 수주한 51건의 광곡공사 낙찰률이 무려 98%를 넘어서 큰 논란이 됐어요. 보통 이제 정상적인 경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광곡공사 낙찰률은 한 80% 선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만큼 뭔가 뒤에 이제 비리가 있었던 거고 네. 또 당시에부터 이미 충남지사 선거 과정에서 정치자금 제공 혐의가 이제 제기가 됐고요. 예. 2002년도 대선에서는 노무현 캠프에 또 수억 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었고 근데 바로 이제 2년 뒤에 경남기업을 인수하잖아요. 노무현 정권에서. 그렇죠. 뭔가 어떤 연관성 같은 것들이 좀 그려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2004년에는 자민련에 또 회사 돈을 16억 원을 또 불법적으로 제공해가지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를 받았고요. 네. 또 그로부터 3년 뒤인 2007년에는 또 행남도 개발 사업 비리와 연루돼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는데 공교롭게도 두 사건 모두
특별 사면을 받았어요. 네.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선 거죠. 그래서 그렇죠. 지금 여당에서는 당시 노무현 정권과의 유착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거죠. 예. 뭐 어떻게든지 봐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보니까 사회이사나 뭐 이렇게 고문이나 있었던 분들을 보면은요. 이게 절대로 작은 기업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굉장한 사람들이 다들 뒤를 봐줬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유력 인사들이 많죠, 지금. 예, 그 리스트도 있잖아요. 몇 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뭐 그 중에 뭐 여러 분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문제가 된 게 이제 이완구 총리지만 전에 그 외환위기 때 경제부총리를 지냈던 임창열 씨도 거기 사회이사 이렇게 그렇죠.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고위 관리를 지냈거나 또 검찰 출신의 그 인사도 사회이사로 있고 이런 분들이 포진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뭐 실제 경영을 하는 분들은 아니고 성 회장이 어떤 목적에 그런 분들을 모셔갔을까 하는 게 대충 짐작이 가는 거죠. 네, 뭐 금융감독원 출신, 그러니까 부원장 뭐 하셨던 분이라든지, 뭐 은행권의 고위 인사 출신, 뭐 이런 분들이 계실 때 이 워크아웃 심사를 잘 통과를 또 했거든요. 예.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봐야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무래도 좀 유착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고 성완종 회장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자기가 믿을 게 없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유착에 더 힘을 썼던 걸까요? 아니면은 정치인들이 알아서 손을 뻗친 걸까요? 저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양반이 이제 성완종 씨가 기업을 성장시키고 사세를 확장시켜온 그 과정 자체가 정경유착의 역사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성완종 씨의 특징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기업이 정치 자금을 제공하는 그런 일반적인 유형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성완종 씨의 경우에는 좀 특별하다고 볼 수 있는 게 본인이 어느 시점에선가 정치인이자 기업인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측면을 두 얼굴을 갖고 있는 거죠. 일부에서는 그래서 정경 복합 경영자다 뭐 이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정경유착을 넘어서서 정경일체 또는 정경 복합을 추구한 특이한 인물이라는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어떤 특혜를 받기 위해서 혹은 어떤 보호를 받기 위해서 정경유착을 시도한 측면도 있고 또 하나 그 이전에는 이 사람 보통 우리 이제 정치권에서 기업인들에게 정치 자금을 요구를 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유착이 형성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정치인들 관리를 보통 이제 기업을 하게 되면은 기업인들끼리 이렇게 좀 네트워킹을 하고도 그러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참 특이하게도 정치권 인맥 관리에 더 힘을 쓰셨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2012년도에 선진통일당 소속으로 이제 충남 서산 태안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이 당선이 됐는데 그 이전에도 보면 정치권 주변에서 계속 어울리면서 사실상 준 정치인 행세를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03년에 그 자민련의 총재특보 단장을 맡았거든요. 그래서 김정필 당시 총재를 보좌했는데 기업인이 그 정당의 어떤 총재특보 단장을 맡는다는 게 상식적으로는 좀 그렇잖아요. 이해가 안 또 되죠. 2007년에는 그 한나라당 지금의 이제 현 새누리당인데 그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도 그 대선 박근혜 후보를 그때 측면 지원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또 17대 대선이 끝난 다음에 이명박 후보가 이제 당선된 다음에 2008년 초에 그 대통령제 인수위원회가 있지 않았어요. 그때 거기도 자문위원을 잠시 맡았어요. 이거 보면 이 성 회장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가 거의 쭉 보이는 거죠. 그렇군요. 그 기업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랬던 걸까요? 이거 자체가 그냥 본인에게는 어떤 경계선이 없었다라고 봐야지 될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참 그 부분은 뭐 어려운 부분인데 과거에 그 90년대 초반에 정주영 전 현대그룹 예. 창업주가 대권에 도전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이유가 뭐였냐면 권력으로부터 너무 시달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섰는데 네. 과연 성완종 씨가 과연 기업을 보다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치인까지 간 건지 아니면 정치 자체에 뭐 관심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어떻든 간에 네. 이 정경유착을 통해서 기업 성장을 도모했던 거는 뭐 부인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네. 아마 내가 정치인이 되면 더 많은 특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또 동료 정치인과의 정경유착도 더 쉽겠다고 생각한 거 아닌가 싶어요. 안타깝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인이 된 이후에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동료 정치인들에게 소위 돈을 줬잖아요. 그런 표현을 했던데요. 한겨레 신문에서 제가 읽은 것 같은데 참모들이 이구아나처럼 뜯어먹어서 결국은 나를 망하게 했다라는 발언을 했다라고 봤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 거물급들만 돈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이제 비타500 상자에 넣어서 드리고 다른 분들은 수시로 와서 인출을 해가기도 했던 모양이에요. 이번 사건 관련해서 제가 이제 그 오전에 30대 그룹의 회장님을 잠깐 이제 볼 일이 있었는데. 네. 그 옛날에 한때는 이제 정경련을 통해서 공식으로 모금하던 시절도 있었어요. 예. 정치권이 요구하면 이제 정경련이 모아서 예. 그걸 전달을 하고 물론 이제 비공식 채널을 통한 개별 기업과 정치권 간의 거래는 뭐 그때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2004년도 정치자금법 개정 이후에 이제 그 정치자금 투명성이 높아진 이후에는 이제 그런 공식적인 통로는 이제 사라졌는데 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도 나타나다시피 그 비공식 통로는 계속 작동을 했고 예. 근데 그 30대 그룹 회장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 불법 정치자금을 요새 이제 전달하려면 예. 비자금을 조성하고 관리하고 또 정치인들에게 전달하고 이 모든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 회사 직원들이든 혹은 제3자든 어떤 이런저런 사람들이 그 과정에 이제 참여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 사회 분위기는 이제 바뀌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언제 이 불법을 폭로하겠다고 하면서 협박하고 그걸 미끼로 해서 금품을 요구하는 거 이게 모르는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회장 말씀은 요즘은 솔직히 하고 싶어도 하기 어렵다. 또 그렇죠. 이 정치권에 예. 돈을 주고 얻어낼 게 과거처럼 이렇게 크지도 않다. 왜냐하면 이제 국제 경쟁에 다 노출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제 대신에 정치권이 예. 이런 요구를 거절해도 뒤탈이 없도록 경영을 예. 깨끗하게 하는 것이 자기는 자기 기업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성완종 회장도 이제 회사 돈을 빼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것도 상당히 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그런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안타까운 우리 사회의 정말 적나라한 현실을 좀 보여준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겨레 신문 경제부의 곽정수 선임 기자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든든한 우리 집 경제 주치, 생생주치. 경제주치 오늘은 세무상담입니다. 세무법인 부강의 유재선 대표 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돈 관리, 세금 관리도 잘해야겠죠. 그럼요. 예, 요즘 투명하게. 어수선하고 시끄러워서 예. 그죠. 분식도 문제가 되고 네. 저희들은 서민이라서 그런 걱정은 안 합니다만은 뭐든지 다 투명한 세상이 얼른 왔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상담 바로 그냥 들어갈게요. 네. 9357님 의견을 주셨는데 살고 있던 아파트를 지난 2월에 배우자에게 50%의 지분을 증여를 했다고 해요. 근데 금액이 약 3억 원 정도라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증여세 신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고 등기까지 넘겼는데 아무래도 이걸 취소하고 싶습니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증여 취소가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이 2달 만에 마음이 바뀌셨네요. 왜 그러시는 건지가 궁금해진다. 일단 예. 우리가 일단 증여를 하고 나서 증여세 신고 기한이 있습니다. 네. 증여가 이루어진 날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가 증여세 신고 기한이거든요. 이 기한 내에 취소하시면 네. 증여 취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증여가 없던 걸로 됩니다. 3개월 아니면 예, 이분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증여하셨으면 2월 말일부터 3개월이니까 5월 말까지 증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반환하시게 되면 본인 이름으로 다시 돌리게 되면 아예 증여가 없던 걸로 처리가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주의하실 게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걸로 보는데 그럼 이 기간이 지났으면 어떻게 할 거냐. 3개월이 지나면 그 다음 3개월까지는 반환하시게 되면 당초에 증여는 있었던 거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2월에 증여하셨으면 2월에 증여한 건 존재하는 거고 이거를 신고기한 지나서 다시 3개월이니까 8월이 되겠죠. 8월 말까지 반환하시게 되면은 반환하는 시점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당초 증여만 유효, 반환받는 행위는 증여가 아니다. 환원이다라고 보는 거죠. 예, 조금 복잡해지죠. 그런데 이 기간도 지나버렸어요. 그럼 6개월이 지났죠. 당초 증여보다.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돌려받으시게 되면은 당초에 준 것도 증여, 돌려받는 것도 또 다른 증여. 그러니까 신고기한 증여일이 속하는 날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반환하시면 원천적으로 증여가 없던 모든 게 원인 무효가 되고요. 그로부터 3개월, 다시 3개월, 6개월째가 되면 원래 증여는 유효하고 다시 주는 거는 증여의 한원으로 증여세 과세가 안 됩니다. 근데 그 6개월마저 지나면 원래도 증여, 돌려받는 것도 증여.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다만 증여재산이 금전 외일 경우에 이렇고요. 돈을 증여했다가 다시 돌려받는 경우가 있죠. 이럴 경우는 반환 시기에 관계없이 줄 때도 증여, 돌려받을 때도 증여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 금액과 관련해서 증여세를 이제 또 내야지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게 되겠군요. 증여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증여 공제가 직계존비속 5천만 원인데 1억을 줬다. 5천만 원을 초과한 5천만 원에 대해서 10% 세금을 내거든요. 그럼 10% 세금 내고 한 2달 있다가 아유 줬더니 안 돼. 도로 돌려줘. 이러면 이것도 증여라는 또 거죠. 세금을 내야지 본인이 또 되는 세금을 경우. 내야 됩니다. 예. 복잡해지니까 그냥 하시지. 어쨌든 이분은 5월 말까지만 취소하시면 당초 증여가 없던 걸로 봅니다. 네. 하여튼 그 뒷배경이 궁금해지는 분입니다. 0256님인데요.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사업자입니다. 토지를 취득해서 4군데로 분할을 해서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한 곳은 토지 소유주의 이름으로 또 나머지 3곳은 각각 다른 사람 명의로 건축 허가를 받아서 신축 완공해서 판매할 계획이라고 하셨어요. 이럴 경우에 부동산 매매업으로 사업소득 신고가 가능한지 아니면은 양도소득세로 신고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부동산 매매업으로 사업소득을 한다는 얘기는 사업소득이란 말은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동일 행위를 할 때 사업소득이에요. 양도소득이라는 건 영리 목적이 아니고 우연히 내가 갖고 있던 집을 하나 판다든지 갖고 있던 상가를 하나 판다든지 이러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거든요. 그럼 이걸 판단할 때 가장 기준은 사업성, 계속 반복성이 있느냐의 문제인데 일단은 4군데로 분할해서 4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것도 사업 목적으로. 그죠? 이럴 경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업소득,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사업소득. 그래서 이런 경우는 토지 소유주하고 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다른 경우로는 그 판매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해서 판매하는 경우도 당연히 사업소득이고 토지 소유주하고 건물 소유주가 공동사업자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따라서 이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토지 소유주와 건축주가 같이 사업자 등록증을 공동사업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익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 이익은 각각의 손익 분배 비율을 미리 정하겠죠. 나는 땅이 얼마에 해당하고 건축비가 얼마가 드니까 몇 대 몇으로 나누자라고 약정이 돼 있을 겁니다. 그 손익 분배 비율 혹은 지분 비율대로 나눠서 본인 소득세 신고를 하시게 되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셔야지 되고 각각은 다 공동사업자가 되는 경우입니다. 1644님의 그
저 질문이신데요. 이번에는 저희 회사에서 변호사 2분을 임원과 감사로 선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분들은 법무법인에 소속이 돼 있고 저희 법인에서는 비상근으로 있습니다. 근데 월 한두 번 정도 회의에 참석해서 조언을 하고 있고 감사 선임 계약은 법무법인이 아니라 변호사 개인과 계약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이럴 경우에 지급하는 보수에 대해서 이 원천징수 방법이 좀 혼선이 있다고 문의를 주셨는데 1안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 2안은 인적 용역으로 3.3%의 원천징수를 하는 것. 3안. 이 두 분들이 그 소속되어 있는 법무법인, 세무법인으로부터 세금 계산서를 받는 방법.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어떤 게 맞는 것인지를 질문을 주셨네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계약 당사자가 누구냐죠. 만약에 이 법인이 법무법인, 변호사를 파견한 법무법인하고 계약을 했다면 법무법인의 매출액, 수익 금액입니다. 그러면 법무법인에서 이 법인의 세금계산서 끊어주셔야 되고 내부적으로 변호사가 그 법무법인에서 그 보수를 받는 거는 다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할 겁니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변호사 개인하고 계약을 했다 그래요. 이럴 경우는 법무법인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용역의 제공 에 따른 계약 당사자가 변호사가 되기 때문에 그 변호사가 전문적인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독립적인 지위로 사업상 그 부수적인 용역, 자문 용역을 제공했다고 보고 이럴 경우는 사업소득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대가를 지급하실 때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사업소득 원천징수 3.3% 이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겠죠, 좀 많죠. 많이 예. 있죠.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뭐 이런 분들이 회사와 별개로 본인의 역량 우리가 뭐 재능기부도 하고 합니다만은 본인이 직업상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경우는 그 본인의 고용과 무관하게 사업소득으로 봐서 원천징수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도 개인 사업자 자격이 되는 거. 그렇죠. 되는 거고요. 그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전문 용역을 제공하는 계속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그래서 그분이 법무법인에서 받는 근로소득하고 합산해서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2번 하게 되겠네요. 원천징수로 끝나고 법무법인에서 받는 건 사업소득은 이제 5월 달에 근로소득하고 합산해서 종합소득 신고를 하시게 되죠. 네. 들을 때마다 어렵지만 뭔가 이해가 되는 것도 같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세무상담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무법인 부강의 유재선 대표 세무사였습니다. 금융은 당신의 행복을 살리고 시장의 활기를 살리고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가능성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와, 이런 금융 누가 하나요? 서민경제와 중소기업의 힘이 되는 신한은행이 살림의 금융으로 따뜻한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신한은행. 김윤경의 생생경제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생생경제 홈페이지 또 팟캐스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방송된 내용 다시 들어보실 수 있고요. 또 인터뷰 내용은 전문으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생생경제 SNS 계정을 통해서 친구가 되어주시면은 더 자세한 얘기들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트위터 주소는 YTN_이코노미고요. 페이스북 페이지는 YTN 라디오 이코노미입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시면은 방송된 내용뿐만이 아니라 뒷얘기, 뭐 사진 이런 것들도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